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사 교사 김준우라고 합니다. 아우, 박수 고맙네요. 네.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오시다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고생해서 왔으면 뭐라도 하나 얻어 가셔야겠죠. 저는 확실하게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1교시만 들어도 뭔가 얻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합니다. 안 이상해요? 네. 아까 분명 입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테마 수업? 교과서 속 광우주의 역사? 이거 갑자기 역사 시간도 아니고 이게 왜 합니까? 저는 입시를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입시기와 동시에 요 얘기를 한번 짤막하게 해드리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네. 대답도 해주시네요. 이 인터넷 강의를 찍다 보면 대답이 없어요. 네. 마치 카메라에 이제 수강생이 있느냐, 얘들아 알지? 그래. 자,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대답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반응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과서 속 광주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하되요. 첫 시작은 요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응시할 2017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새롭게 수능 필수 과목이 된 한국사와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면서 생긴 등급 분포의 변화가 대입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연아 기자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문항수와 배점은 현행 선택 과목과 똑같이 20문항 50점 만점입니다. 성적은 9등급 절대평가인데 1등급 기준이 40점, 2등급 아래로는 5점이 낮아질 때마다 한 등급씩이 떨어집니다. 한국사가 포함되면서 4교시 탐구 영역의 시험 시간은 30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짤막한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국사 필수에 대한 뉴스인데요. 여러분 한국사 필수죠? 그렇죠? 이제 드디어 한국사 시험을 봐야 됩니다. 좋은가요? 네, 대답이 약해지셨네요. 네, 좋죠. 네, 우리 한국사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이걸 계기로. 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수능 한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수능 한국사. 물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 한국사는 몇 분 동안 볼까요? 다 알고 계시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수능 한국사는 몇 문제일까요? 어떻게 역시 훌륭하신 분들만 오셨군요. 네, 20문제입니다. 자, 그럼 수능 한국사는 몇 등급으로 점수가 나올까요? 9등급. 그럼 좀 더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원점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렇죠? 등급만 나옵니다. 자,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네,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40점만 넘으면 몇 등급이요? 1등급. 자신 있죠? 대답이 좀 줄어드네요. 네. 자신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한국사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겠죠. 네. 최고니까. 그럼 만약에 5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네. 재수해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닐 것 같고요. 과연 이게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처음부터 얘기해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학별입니다. 자, 대학 서열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썼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올해 대학별로 2017 학년도 입시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을 받겠다라고 이미 공고를 했어요. 6월 달에. 물론 이게 수정되고 계속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시를 할 때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울대 갑니다. 수시에서는 한국사 수능에서 응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시에 있을 때는 한국사 당연히 시험 보죠. 시험을 보면서 3등급까지 받으면 손해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한국사 3등급, 2등급, 1등급 다 똑같습니다. 그럼 4등급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산점을 주는 거거든요. 가산점을 조금 깎습니다. 네. 그러면서 4등급, 5등급, 6등급. 문과, 이과 공통입니다. 3등급. 3등급 몇 점이요? 30점입니다. 전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30점이야. 자신 있지? 그래, 3점짜리만 다 맞으면 30점이야. 네, 딱 절반, 10문제. 쉽죠? 아닌가요? 네. 그럼 밑으로 좀 내려와 보죠. 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있습니다. 수시에 있어서 수능 최저의 항목에 한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아무리 수시를 잘 봐도 이 수능 점수에서 이 정도는 니네가 마크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수능 최저에 있어서 문과는 한국사 3등급 30점이죠. 이과는 몇 등급이에요? 4등급 4등급이면 25점입니다. 이건 정말 절반입니다. 50점 만점의 절반만 맞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수시에서.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내려와 볼게요. 자, 서강대입니다. 문과, 이과 4등급 수능 최저 기준으로서 이걸 달성을 해줘야 되고요. 정시에 있어서는 역시나 가산점을 부과하는데 문과 3등급, 이과 4등급 똑같죠? 자, 성균관대 봅니다. 문과가 내려오죠. 정시에 보면 4등급까지 내려왔습니다. 문과도 이제 25점만 받으면 됩니다. 자, 한양대입니다. 수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양대는 수시 모집에 있어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는 그 학생은 수능을 안 봐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수능 안 보고 수시 합격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실제로 작년 우리 반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논술에 합격을 했어요. 수능 원서 접수 다 했는데 시험 보러 안 가더라고요.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올해 한양대가 논술 시험을 수능 이후로 바꿨죠. 어쨌건. 자, 정시입니다. 정시에 있어서는 문과 3등급, 이과 4등급 이렇게 되고요. 중앙대 역시나 이제 문이과 4등급으로서 맞춥니다. 전남대, 조선대, 여기가 조선대죠. 전남대, 조선대는 여러분들의 학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한국사 9등급도 상관없다,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훌륭한 학교죠. 네, 그래서 수시든 정시든 응시만 하면 됩니다. 부담되세요? 그냥 찍고 자도 돼요. 네, 부담 안 되죠. 네, 이렇게 대학별로 반영을 합니다. 수능 필수 한국사에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공부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방향성을 잡으려면 도대체 이 한국사 점수가 대학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를 알고 가셔야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시한 거고요. 거기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놨어요. 앞으로 변동될 수 있음.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대부분 수시에 있어서는 최저 학력으로서 혹은 응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로서만 봅니다. 정시입니다. 정시에서는 대다수 학교들이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몇 등급이었어요? 3등급, 문과는, 이과는 4등급, 예체능 계열은 또 5등급 이런 식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서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가 만점이에요. 2등급이면 쭈립니다. 경북대는 지금도 정시 모집에 있어서 한국사를 하면 가산점을 줘요. 한국사에 대한 나름의 그런 자격 요건, 프라이드가 강한 학교인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런 학교도 있으니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정시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구나. 그래서 보통 3, 4등급이면 됩니다. 1등급 꼭 맞을 필요 없죠. 네. 그럼 저는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한국사 부담되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이걸 모르고 공부하면요,
한국사 양은 많습니다. 양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한국사 내가 정말 마스터해야 돼, 수능 필수래, 정말 중요해 해가지고는 계속 한국사 공부하느라고 이제 국영수 다른 탐구 과목 할 시간에 한국사를 파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손해입니다. 다른 영역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면 모르겠는데요, 저 한국사 강의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참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사 할 시간에 다른 공부하세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한국사가 중요하니까 유료 강좌를 들어야겠구나,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은 막 누가 유명하대,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정말 한국사만 집중해서 한다면 여름방학 때, 고3 여름방학 때 한 1주 혹은 1주 반 정도만 한국사 집중해도 충분히 3, 4등급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외의 시간에 다른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한국사 기왕 공부 부담 없잖아요. 하려면 재밌게 해야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한국사 공부는 재밌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걸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이에요. 시험 봐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부담돼. 시험과 연결시키면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한 2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기왕 할 거면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게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저는 사극도 그렇고요, 역사 영화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 해봤어요. 근데 광주 지역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역이면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이에요. 왜 광주 지역에서는 이 얘기를 하냐면, 광주 지역은 역사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갔던 그 지역 자세히 보면 이게 이래서 여기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옆에 나와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거기서부터가 이제 재밌게 공부하는 거의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좀 더 관심을 두자면 한국사 선생님한테 관심을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내 스타일이야. 네, 이러면 네, 남학생들 죄송해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자, 오늘 총 3가지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그냥 강의만 하면 참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 광주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러 왔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번화가는 어디인가요? 어디요? 이게 세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오니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지역이 개발돼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번화가인데, 예전에는 번화가 하면 충장로다. 어머님들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네, 맞아요. 충장로. 이 충장로 지역이 굉장히 이제 젊음의 거리? 다들 놀면 어디서 볼까? 충장로 어디서 보자? 무슨 건물 앞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놀고 막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충장로가 교과서에 나온다? 임진왜란입니다. 교과서 그냥 8종 교과서 현재 있어요.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자,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쟁 초반 조선에 불리하던 전세는 수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화력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곽재우, 조헌, 고경명, 정문부 등의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들은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고마워요. 이런 리액션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교과서에 써 있어요. 보통 임진왜란을 공부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왜요? 우린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만 떠올리기 때문이죠. 이건 그냥 옆에 들러리 섰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자, 옆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김덕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호가 바로 충장공이라는 분이에요. 그거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충장로입니다. 내가 맨날 가던 거리가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었다? 네,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김덕령은 누구인가? 김덕령은 의병장입니다.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광주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쭉쭉쭉 자라다가 임진왜란이 발생이 됐네요.
아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발생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렇죠? 오, 열심히 듣고 있군요. 네. 계속 연패 늪에 빠졌죠. 어마어마하게 집니다. 쭉쭉쭉쭉 밀려요. 그냥 밀려요. 그러면서 관군도 막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병, 내가 내 지역은 지켜야겠다 해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김덕령 장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나가지고는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권율 장군 들어보셨죠? 행주대첩. 네, 그 권율 장군의 휘하에 들어갑니다. 같은 의병장 출신으로서 홍희 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곽재우와 함께 활동을 하죠.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생을 해요. 1592년에 발생해서 1598년에 끝나는데 계속 전쟁한 거 아닙니다.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 하자. 전쟁 잠깐 쉬었다 하자라고 해서 중간에 휴전협상이 들어가요. 이게 나중에 결렬되긴 하지만 그 휴전협상에 들어간 시기 때 1596년에 지금의 부여 지역에서 반란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권율 장군이 시켰죠. 덕령아, 가라 해가지고 이제 반란을 진압하러 이제 갑니다. 근데 가던 도중에 소식이 들려와요. 반란이 이미 진압되었습니다. 뭐야? 괜히 헛걸음했네. 이러고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갔더니 날벼락을 맞았죠. 너 반란군과 내통했지. 왜 그냥 돌아와? 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20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 결국 죽어요. 너무 안타깝게 조국을 위해서, 내가 진짜 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용감히 싸웠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걸 인정해줘서요, 그거를 다 복직을 해줬어요. 관직이라든가 복직을 해주고 정조임금 때 저 CEO였던 충장공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덕령을 기리는 의미로서 충장로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 광주 지역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그 길 이름 보면 관련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김덕령 장군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선생님, 그래도 임진왜란은 이순신이죠. 이 의병 뭐 했다고? 이순신이 딱 나와가지고는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이러고는 이제 나가거나, 혹은 가라 거북선 하기익진 막 이래가지고는 이제 막 이래야 신나는 거잖아요. 근데 의병 별로 규모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게는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천만의 착각입니다. 임진왜란에 있어서 의병의 역할은 굉장합니다. 임진왜란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본군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해요. 일본은 배 타고 우리나라에 와야 돼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쭉쭉쭉쭉 서울까지 올라가고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식량이 없어요. 식량을 조달하려면 일본 본국에서 배를 타고 계속 와야 돼요.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길을 막아버렸죠. 그러면 식량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곡식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전라도죠. 근데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지 못해요. 이 진주열전 여기서 막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일본군이 승승장구하면서 올라오는데 먹을 게 없어요. 시간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내가 점령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지역에서조차도 일어나면서 게릴라로 일본군을 괴롭히는 겁니다. 뒤에서 계속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갈 길 바쁜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뺏어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노략질을 합니다. 진짜 점령하는 지역마다 그냥 먹을 거 뭐든 다 가져와가지고요, 일본이 시간을 뺏겨요. 그러던 사이에 이제 전세를 이제 재정비해가지고 이제 다시 일본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강화 협정에 들어간 거죠. 그 한 3년 정도 강화 협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결렬돼가지고 다시 들어온 게 정유재란이고요. 그 정유재란 때에 명랑대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병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감당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나중에 한국사 공부할 때 임진왜란 딱 보면 여러분들은 이순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김덕령 어딨어? 이러면서 이제 찾아야죠.
반가워요. 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 의병, 김덕령, 그걸 통한 임진왜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 나랑 친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에 관심을 가지면 한국사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왜 이렇게 진지해졌지? 좋아요.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조선대학교,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기입니다. 사진이 너무 애매하죠. 네, 과연 이건 어딜까요? 제가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건 산입니다. 산. 무슨 산일까요? 역시 광주는 무등산이죠. 네, 수박, 저 수박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이 광주 지역 보면요,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원래 풍수학적인 명당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조선시대 때 수도를 정할 때 한양도 마찬가지였죠.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광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 가장 유명한 무등산이 있죠. 그 다음에 남쪽에 금당산이라든가, 그렇죠? 화방산이라든가. 그래요? 네. 북쪽에 뭐가 있어요? 월각산, 이런 거 있죠. 자, 여기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 산은 광주 서쪽에 있는 산입니다. 무슨 산일까요? 네, 어등산입니다. 네, 어등산. 이 어등산이 과연 교과서에 나온다고요? 정말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냐면 이제 호남의병 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촤르르르 이제 연표가 이제 흘러가야죠. 그런 게 돼 있으면 참 좋은데 안 돼 있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자, 호남의병, 의병투쟁이 확산해가지고 여기 이걸 고른 이유는요, 의병이 가장 멋있게 나온 걸 그냥 골랐습니다. 네. 밑에 멋있잖아요. 네, 골랐고요. 자, 의병 하면은 보통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냐면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쵸? 정미의병, 그 다음에 호남의병. 이 사진은 보통 정미의병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호남의병이에요.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좀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 들어봤다 손 들어봐요. 한 명 있어요. 정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대단하시네요.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한국사 다 배웠는데 저게 교과서에 있었구나. 네, 새로운 걸 알게 되죠. 자, 기유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옆에 이제 화살표 가면 어디로 가 있냐면 장성과 광주 지역으로 가 있어요. 이분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기유만이란 누구인가? 자, 기유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분 성이 특이하죠. 기씨입니다. 기씨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기대승. 좋아요. 열심히 했네요. 또? 네? 기? 네. 또? 그래요. 이분이 누구의 손자냐면요, 여러분 기정진이라고 알아요? 죄송해요. 너무 어려웠나요? 이런 반응을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그럼 좀 더 높은 의미로 위정척사 운동은 들어보셨나요? 고마워요. 그 위정척사 운동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고마워요. 네. 여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그 첫 번째 보통 이제 이양선들이 와가지고 장사하자 막 이러면서 와요. 배들이 와가지고는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때 통상을 요구할 때 저들과 통상에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정진 이양로예요. 대표적인 유생이죠. 이제야 생각나시는군요. 이양로랑 붙어 있어야 생각나는군요. 그래요. 맞아요. 그분 같이 나오시죠 항상. 그 기정진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얼마만큼 이걸 많이 들었겠어요. 정통 유학생, 유생입니다. 유생. 그래가지고는 당연히 위정척사의 사상을 받아들이고요. 1895년, 이런 연도 얘기하면 또 어려워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18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을미사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있었던 명성황후를 일본인들이 살해를 했죠. 네, 국모를 시해하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는 일미사변 이후에 바로 을미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게 바로 뭐예요? 단발령이죠. 머리를 잘라라 라고 했더니 유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내 머리를 자르거든 내 목을 쳐라 막 이러면서 막 최익현 아저씨가 그랬죠. 그랬을 때 이 기유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의병으로 일어나요. 쫙 모여라 막 이러면서 이제 쫙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는 맨 처음에 장성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광주 지역으로 옵니다. 광주 향교에서 모여가지고 전국 각지에 있는 의병들을 다 일로 오라 라고 하면서 의병들을 모집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고종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머리 안 잘라도 돼. 너무 그러지 말고 원래 하던 일 그냥 해라 라고 하면서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립니다. 근데 유생들은 가장 으뜸되는 가치관이 뭐예요? 충이죠. 임금 말 안 들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렇구나, 해산해버립니다. 네, 해산해버려요. 그분이 바로 이 기우만입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이 의병 운동의 핵심 지역이에요. 장성도 그렇지만 광주도 그렇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볼게요. 호남의병입니다. 호남의병은 좀 생소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보통은 을미의병, 아까 얘기했던 기우만 선생님이 을미의병이었죠. 을미의병, 그 다음에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나라를 빼앗긴 거와 다름없다 라고 하면서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걸 을사의병, 대표적인 분이 이제 최익현 되겠죠. 최고령 의병장. 그 다음이 이제 군대 해산이고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간 게 정미의병, 1907년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미의병 이후에 8년, 9년 이 두 해에 의병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던 지역이 바로 호남 지역이에요. 가장 활발했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 표를 보는 방법은 8년과 9년이고요. 왼쪽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합쳐서 전라도 누계입니다. 그랬을 때 교전 의병 숫자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전라도 누계의 8년에는 24.7% 전국에서 전라도죠. 이쪽 보세요. 60.1%. 즉 1910년에 국권이 빼앗기게 됩니다. 경술국치죠. 그 직전에 가장 많이 저항했던 세력이 바로 호남 지역이에요. 그 중심지가 바로 광주입니다. 그리고 어등산이에요. 왜 어등산이었을까요? 무등산 좋잖아요. 기왕이 높기도 하고. 근데 어등산 지역이 장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장성 지역, 나주 지역, 한평 지역, 이 모든 지역의 교통의 요지예요. 어디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어등산이 그 당시에 관할 지역상 경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은 잡으러 가면 이게 여기가 우리 구역인가? 아닌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병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등산에 가보면 그 의병 그 전적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술국치 직전 호남 지역이 의병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우리 좀 있으면은 저 조선을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 의병들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겠다 해가지고는 이 호남 의병을 대상으로 남한대 토벌작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말 의병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탄압이 들어가죠. 네. 자, 어등산 의병의 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네. 이게 올해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어등산에서는 한말 호남의병 추모제, 어등산 의병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의병의 날은 언제냐면요, 10월 25일입니다. 왜 25일로 했을까요? 이게 날짜를 그냥 정하지 않아요. 항상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정합니다. 이 10월 25일은 무슨 날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이 9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약 2달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이 되는 게 10월 25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의병들을 추모하면서 10월 25일 날 호남의병 추모제 이거를 기념식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유명한 의병장들 나오고요. 저기 어등산에서 이제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다 이제 팜플렛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등산 딱 보면서 야, 너 저거 뭔지 알아? 저기 의병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했어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딱 들으면 뭐가 하냐면 위정척사 운동을 의병이 계승했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게 호남의병이었구나. 그걸 진압을 하고 국권이 피탈되고 그 다음부터는 의병이 아니라 독립군 활동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면서 그거는 과연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네,
등산됐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저 오늘 이거 되게 기대하면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입니다. 자, 11월 17일 무슨 날일까요? 수능. 여러분 2017학년 수능. 역시 네. 또 네. 몇 분은 알고 계시네요. 11월 17일은요. 바로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어이? 이거 뭐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을 처음 지정한 해는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과 싸우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합시다 라고 해서 11월 17일 잡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11월 17일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11월 17일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1905년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을사늑약.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외교권을 빼앗기게 돼요. 그렇죠? 그 날이 바로 11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거는 1910년이지만 그 당시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사료에 보면 나라가 망했다라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럼 많은 친구들은 헷갈리죠. 이게 1910년 사료인가? 근데 잘 읽어보면 1905년에 이미 우리나라 국권은 많이 넘어갔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을사늑약 그 체결된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순국선열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임시정부에서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을사늑약 체결된 다음에 뭘 설치해요? 일본에서? 1번 총독부, 2번 통감부. 정답은? 통감부예요. 초대 통감으로 누가 와요? 이토 히로부미. 을사늑약을 체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초대 통감으로 옵니다. 근데 그 통감부는 5년 11월 17일 날 체결되고 1906년에 설치가 되죠. 뭐 그런 것들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념일 갑니다. 따단. 네. 11월 14일입니다. 없어요? 이상하다. 나 이거 얘도 굉장히 많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체계지 않나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2월 14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3월 14일. 4월 14일. 블랙데이 남학생 고마워요. 많이 먹어봤군요. 네. 몰랐는데 무슨 14일마다 날을 만들어 놨어요. 와우. 11월도 날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세상에나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이거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이게 뭐 읽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쿠키를 먹는 날이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를 보는 날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렌지 혹은 오렌지 주스를 나눠 마시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래요. 네, 웃고 계시는 분들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월 14일은 영화 보러 가서 팝콘 대신에 쿠키를 먹으며 탄산음료 대신 주스로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참 창의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11월 14일이었고요. 자, 요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막대 과자의 날? 젓가락의 날? 솔로데이? 네, 농업인의 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가래떡 데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죠. 네, 11월 11일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기념일입니다. 11월 9일입니다. 이 날을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 같아요.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의 날. 네. 이걸 알고 있다니 대단하시네요. 네, 소방의 날입니다. 이거 왜 소방의 날인지 아시나요? 네, 119. 네, 그것 때문에 11월 9일로 소방의 날을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시는 소방관들을 하루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되겠네요. 자, 오늘 정말 이걸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1월 3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역시 훌륭하군요. 다른 지역에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광주 지역에서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날을 학생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래요. 선생님, 오늘이 학생의 날이래요. 먹을 거 사줘요.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학생의 날인데 왜 우리는 학교 가야 돼요? 어린이날은 어린이 학교 안 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들 이 날을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정말 교과서에 뺄래야 뺄 수 없이 정말 중요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진짜 중요한 사건이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1929년에 발생이 됐고요. 이건 좀 밑에 보면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한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의 충돌은 광주 시내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번져나갔다. 광주 지역 학생들은 각 학교 독서회를 중심으로 이를 항일 시위로 확대시켜 11월 3일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래서 저 11월 3일을 기념해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 경문입니다. 검속된 학생들을 탈환하라. 교내 학생 자치권을 옹호하라. 일제 식민지 교육에 항거하라.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얘는 몇 학년이었을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네, 이분입니다. 어리죠. 생각보다 어립니다. 여기 계신 남학생이 있죠. 예, 박준채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통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학생은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입니다.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인데 기차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던 도중에 갑자기 일본 애들이 우리 학교 여학생들, 같은 학교는 아니죠. 어쨌건 이 우리 여학생들, 특히 사촌 누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사촌 누나를 희롱하는 거예요. 막 머리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막 웃고 막 자기네들끼리 화가 나죠. 너 일로 와 해가지고는 이제 나주역에서 내립니다. 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옛날 나주역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게 현재 이제 나주역. 물론 지금 사용하는 나주역은 아니고요. 이제 기념으로 이제 보고 똑같습니다. 거의 그냥 보존해 놓는 그런 저 나주역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 간에 이제 시비가 붙어요. 그리고 30일 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기념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929년 10월 30일입니다. 나주역에서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 박준채를 중심으로 한국 학생 30여 명과 일본 학생 50여 명이 집단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 다음날 31일 나주로 내려오는 통학열차 안에서 다시 붙습니다. 어제 일을 잊을 수 없다. 너 우리 그때 결판 못 냈는데. 다시 싸움이 시작됐고 일본인 차장이 박준채와 수명의 한국 학생들을 이 일본인 승객이 대부분이 2등실로 데려가가지고 엄청나게 뭐라 그럽니다. 막 이런 말로.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1일 오후 나주를 향하는 통학열차가 출발하기 직전 광주 중학생 30여 명이 광주역으로 몰려오자 광주 고등 보통학교 학생 20여 명이 차에서 내려 대치 상태가 되는 거죠. 학생들끼리. 이쯤 얘기하면 학생들이 궁금증을 가집니다. 선생님, 일본 애들은 중학생이에요? 우리는 고등학생인데? 뭐야 이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학자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 2차 조선 교육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이렇게 가고요. 일본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소학교, 중학교가요. 그래서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학급입니다. 학교급이. 네, 그래서 광주 중학생과 그러니까 광주 중학생이잖아요. 이건 일본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이름만 봐도. 광주 고등보통학교,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구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경전이 벌어지게 됐죠. 자, 그러다가 11월 3일입니다. 드디어. 이 11월 3일이 일본 입장에서 무슨 날이었느냐라고 하면 명치절이에요. 애들이 명치를 세게 때렸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치를 일본말로 하면 메이지입니다. 메이지. 메이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메이지 유신대입니다. 메이지가 일본 일왕 메이지 일왕이죠. 그 메이지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명치절이에요. 그럼 일본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와가지고 기념식에 참여해라. 일본 일왕한테 이렇게 환영해라. 충성을 바쳐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거기에 있어서 침묵으로 저항합니다. 싫다. 행사에
거의 반항을 하죠. 그리고 오전 11시경에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충돌을 해버려요. 그 전까지는 나름 신경전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대대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주역 일대가 완전 아수라장이 돼요, 학생들로. 그리고 정오무협에 강당에 다시 모여가지고, 야, 일은 터졌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아이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오후 2시경에 3시간 동안 광주 시내를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하게 돼요. 쫙. 그러면서 아까 교과서에 나왔던 경문들이 있죠. 자치 허용해달라,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해라, 일본 물러가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는 5시경에 해산돼요. 이 해산될 때도 한 명씩 가면 안 돼요. 한 명씩 가면 일본인들한테 잡힐 수 있으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가요. 그리고는 이제 7시부터 일본 측에서 이제 검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검거할 때 일본 학생들과 같이 붙었는데 일본 학생들은 대부분 훈방조치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도한 신문사, 이런 사건들,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자, 이 일이 터지니까 당연히 신문사들, 언론기관에서 이거를 다 다룹니다. 11월 3일 날 일이 터졌죠. 11월 4일 날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신문들의 이 기사들이 쫙 나가요. 광주 지역에 있던 학생들끼리 이제 크게 일어났다. 사람들이 궁금해져요. 광주 지역에서 왜 저랬을까? 그래서 그 당시 1927년에 민족일당운동 결과 만들어진 최대 독립운동단체였던 신간회가 이거를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래?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이제 쫙 이게 확산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11월 4일 그 다음날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중학교에 3일간 수교령을 내리고요. 경찰은 한국 학생들을 검거해서 구속하고 검사국으로 다 송치해버립니다. 이런 이제 편파적인 얘기를 하고, 이거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아서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신간에 이제는 이제 어른들이죠. 그들이 또 중심이 돼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야기들이 얽혀 나갑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광주고등보통학교가 지금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시죠? 네, 광주제일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광주제일고등학교에 가면 요게 있어요. 여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이런 것들,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죠, 이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个정신을 또 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사를 가르치다 보면 혹은 배우다 보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돼요. 고등학생, 니네가 뭘 하겠어? 니네가 뭘 알겠어? 너희 뭐 아직 제대로 하는 거 별로 없잖아. 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요, 3.1운동, 일제강점기 민족 최대 운동이었던 3.1운동의 시작 자체도 학생들이었어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고등학생들입니다. 딱 여러분 나이대예요. 여러분 나이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일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는 거죠. 확고한 신념,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어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이었대?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당하면 되냐? 그 시작이 학생들이었어요. 어른들은 어찌 보면 시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학생들이 시작을 하고, 그 학생들,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나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학생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은 그냥 학생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너희들, 고등학생들이 우리 이 정도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했었다는 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그냥 우린 고등학생이면 뭐 저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배우게 되면 아니었네? 우리들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광주 지역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주제 하나를 잡았습니다. 항일운동. 임진왜란도 일본과 싸운 거죠. 항일운동만 잡았습니다. 더 고대로 넘어가서 혹은 더 현대로 넘어오면 광주 지역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무관심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이건 뭘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어른들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 해서 어른들이 챙겨가지고 해주는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학생들이 그 스스로를 잊지 않고 가야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자치기구, 학생회라든가 이런 기구가 잘 돼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잘 모르니까 이런 대자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학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마 광주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까지 살펴봤네요. 와우. 네, 첫 번째 충장로 살펴봤었죠. 두 번째 어등산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살펴봤어요. 마무리해 볼까요? 자, 충장로 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임진왜란, 의병장, 김덕령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등산입니다.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호남의병, 호남의병의 중심지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3일 날 바로 학생,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중심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항상 교과서에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이다. 그걸 학생들이 주도했다는 건 절대 여러분 공부하면서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아쉽죠?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나 이때 대답 안 하면 어떡하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 뒤에 더 많고 유익한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딱 한 가지만 얻어갈 수 있으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수능 한국사 부담 갖지 마세요. 시험을 위해서 부담 갖고 공부한다? 너무 슬프잖아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적어도 역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제도 쉽게 나온대요. 빵점 맞아도 되는 학교도 있대요. 그렇죠? 기왕 공부할 거면 좀 더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항상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열심히 공부하면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그 과목을 정말 좋아해서 공부한 사람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왕 공부하는 거 알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수험생활 정말 즐기면서 내가 과연 우와 할 정도로까지 하면 재밌고요. 결과마저도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잘할 자신 있죠? 네, 좋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11월 28일. 여러분 11월 28일은 한국사 공부하는 날로 정해봅시다. 입시 강의 들었잖아요. 그래서 11월 8일, 11월 28일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그 선생님 한국사 공부하랬지? 그 생각하면서 매년 저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강의를 맡은 준쌤 김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